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긴 추석 연휴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된 첫 추석이어서 많은 분들이 들뜬 마음으로 연휴 첫날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휴는 좀 즐기실 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연휴 첫날 전국의 도로가 하루 종일 많이 막혔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도 상당한 혼잡은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도로 사정이 어떤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도로 사정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저녁 8시부터는 조금씩 정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서울요금소도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CCTV 보면서 주요 구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는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평택 나들목 부근도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강릉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오늘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45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상행선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만큼 이동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토부는 다음 달 3일까지 4,02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3,700만 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도 예측됩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내일은 하루 평균 최다치인 627만 대가 고속도로에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다음 달 1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예, 하루 종일 길은 막혔습니다만 날씨도 좋고 연휴도 넉넉해서 마음이 그리 급하진 않았을 듯합니다. 일찌감치 출발한 분들은 이미 가족들 만나서 푸근한 시간 갖고 계실 테죠. 설레는 귀성길,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추석 연휴 첫날 풍경은 김다로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대전 버스터미널입니다. 초등학생 손주들을 기다리는 할아버지는 버스가 오지 않아 애가 탑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걱정돼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 귀성길 정체로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버스가 도착하고 먼 길을 달려온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엄마 없이 왔어요. 인천항에도 목포항에도 고향을 찾아가는 섬마을 귀성객들로 북적입니다. 3년 만에 연평도로 향하는 손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아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견과류나 돼지고기 이런 거 좋아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할아버지 못 뵀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포근함에 귀향객들의 마음은 설레기만 합니다. 마스크 쓰고 또 이동할 수가 없었잖아요. 고향에 내려오니까 그 포근함 맞아주시는 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는 주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소에 가는 거 음식 사가가 추석에 이제 저녁에 모두 모이고 마시고 좀 먹고. 3년 만에 맞은 온전한 명절 연휴 첫날, 시민들은 가족의 정을 나누며 한가위처럼 풍성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병상에 있지만 사실상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황을 보고받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했는데 첫 메시지부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인된 셈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연휴 첫날 정치권 움직임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실을 찾은 의원들을 맞이합니다. 엊그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뭐 거의 하루 종일 잔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겨냥해 정권이 무리한 행위를 한 거라며 무능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정권이 정말 무능한 데다가 유능해 보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오후에 이 대표를 방문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의 친명계 박주민 의원을, 원내 대변인은 윤영덕, 최혜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판사가 사실상의 유죄 판결을 한 거라며 면죄부를 받은 듯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과 관련한 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법원도 소명된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위증 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나 당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드루킹 사건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며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사면을 받고 다시 나온 선거이기도 하고 총선 전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야 지도부가 대거 나선 데는 지면 그만큼 타격도 클 거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청장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를 확정받고 직을 잃으며 치러지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대선 직후 치러진 지난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승리했던 곳이지만 그전엔 민주당 후보가 내리 3번 승리했던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김 후보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김 후보는 민주당 구청장 16년과 자신의 1년을 비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힘들었던 강서구를 그동안 쭉 방치해왔던 곳이 바로 강서구의 지난 민주당 구청장 16년 정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특감반원 출신인 김 후보가 정권 교체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더 싫어요. 거기다가 제가 어느 당 대표입니까?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예인 후보도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윗사람만 지키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진보당 권혜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시원한 일침을 놓겠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는 오늘까지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의 그 호소가 먹힌 셈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시간 넘는 영장실질 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직접 최후 진술할 기회를 줬고 이 대표는 방어권 보장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내가 수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했냐면서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어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냐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이 맨 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이 되면 여러 제약이 생기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 과정에서 어떤 그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에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일각에서는 일부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방어권 보장을 호소한 최후 진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예, 연휴에 가족 친지들 만나시면 그동안 못한 말,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도 요즘 많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그만큼 갈라놓았다는 뜻이기도 해서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치권의 입장에선 연휴 민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 이번 연휴 정치권 화두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가장 따끈따끈한 얘기거리는 이재명 대표 문제겠죠.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여당으로서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든 셈입니다. 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 대표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여건까지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냐 또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이 반전의 계기를 맞은 거는 맞습니다. 예.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스스로 말했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발로 나가서 받은 이 영장 심사에서 기각이 됐다면 이 대표에겐 그 신뢰라는 정치적 자산이 생겼을 것이고요. 또 비명계의 반발 명분도 지금보다는 줄었겠죠. 하지만 이 대표의 부결 호소로 불거진 내분과 또 그 과정에서 보여진 이 극성 지지자들의 폭력적 또 비민주적인 모습은 중도층에게 과연 지지해도 좋은 정당이 맞나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 서 기자 얘기 듣고 보면 당장 정치적 득실만 따지면 무승부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방적이진 않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휴가 끝난 뒤 바로 다음 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 총선 전에 이 수도권 민심의 이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청장 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이렇게 총력전 펼치는 거 이건 뭐 정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이 서울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의 우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김태우 후보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이 여권 후보로서는 15년 만에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됐지만 당시 2%포인트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예. 임기 초반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그때 53%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2%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초단체장 한 곳의 선거지만 윤심 대 이심 또 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 양상이 된 만큼 달라진 정치 지형도 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후보들의 인지도 면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조금 앞서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뭐 비중과 관계없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만큼 큰 선거이기 때문에 진원 쪽의 타격도 클 테고 네. 또 그렇게 되면 총선 전략 수정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죠 아무래도.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 이 대표의 이 영장 기각 이후에 벌써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지도부 상당수가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이 수도권 민심에 상대적으로 좀 둔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서 반사이익을 누리기만 하고 마땅한 이 대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죠. 그래서 보궐선거에 패한다면 지도부가 부인해왔던 이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패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의 사퇴 요구가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뭐 정치 얘기들 분명히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온 가족이 만나는 명절이어서일까요? 유독 정체가 많았던 귀성길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치는 상황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내달리는 승용차도 목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찰이 오늘 귀성길 정체 구간에 암행 순찰차와 헬기를 동시 투입해서 이 얌체 운전자를 줄줄이 잡아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귀성길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도로가 꽉 막혔는데 버스 전용 차로를 내달리는 승용차 한 대가 경찰 헬기에 포착됩니다. 양지터널에서 용인 휴게소 방향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헬기의 감시를 피해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암행 순찰차에 바로 덜미를 잡힙니다. 하회 차로로 빠지세요. 하회 차로로 빠지세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생긴 이 암행 순찰차는 경찰차가 보일 때만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정체가 심한 수도권 고속도로 30km 구간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된 32건이 모두 버스 전용차로 주행기준 위반이었습니다.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30점에 처해지자 운전자들은 다양한 변명을 쏟아냅니다. 아이 핑계를 대거나 7인승은 그 버스 전용차로 이용 안 되십니다. 네, 애가 화장실에 급해서요. 몰랐다고 발뺌하기도 하고
급기야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사정까지 합니다. 사실은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경찰은 엿새 동안 이어지는 연휴 기간 암행 순찰차와 헬기, 드론을 투입해 얌체 불법 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추석 연휴 고향 방문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도 못 만나고 어쩌나 너무 안타깝게만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급이 꽤 높아서 인기일 정도라는데요. 지선호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 대학생 정지웅 씨. 상하차 작업하시는 거예요? 센터 들어가면 소장님이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명절에 차례를 지내러 친척집에 가는 대신 용돈 벌이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일자리가 좀 많이 올라와요. 그게 공고가. 추석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니까. 구인구직 플랫폼은 아예 명절 채용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추석 시즌에 특화된 이제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요가 많고 단기로 근무할 수 있는. 연휴에도 문을 여는 백화점, 마트, 식당 같은 곳들인데 최저 시급보다 30% 가까이 높은 시급을 제시합니다. 12,500원. 30일간 자리 있으니까 그때 필요하시면은 그때 일하시고 또 결혼 생길 수 있으면은 일할 수 있거든요.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조사해봤더니 응답자 중 55.7%가 연휴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명절 풍습이라는 게 많이 좀 약화가 되고 경제적인 여건에 이제 힘들고 불안한데 가족 모임을 한다라는 것들이 또 기피될 수 있는 거고요. 고물가, 취업난에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전통적인 명절 모습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았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죠. 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반값이 되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준비 상황도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로 향하는 화물 전용기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탑재된 화물과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공군 1호기와 같은 기종으로 최근 순방 때 전용기를 조종했던 기장을 만나 인사도 나눕니다. 안전하게 대응해서 대한민국 수출광도 모델 목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에겐 물류산업 최일선에서 수출 역군을 만나 뜻깊다고 격려했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물류 현황을 설명하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이 대거 투입되는 스마트 화물터미널로 전환을 해나가고요.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되고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면제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상을 통해 민생이 늘 한가위 같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민생과 안보 관련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제품에는 친환경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마크에 신뢰를 보내는데요. 기대와 달리 폐수를 유출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한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300곳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친환경 마크를 단 제품들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한 기대가 있죠. 하지만 기대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주방세제엔 이렇게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지만 제조업체는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3년 전 공장 폐수 3,000리터를 유출한 정유사도 친환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14곳이나 됩니다. 15차례나 위반한 곳도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재발 방지 대책만 내면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저탄소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환경법규에 위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선 관리 부실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환경훼손 기업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 기름값 걱정에 서울을 벗어나서 내려가면서 기름 넣는 전략 세운 분들 적지 않았을 텐데요.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이 1,8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추석 서울, 부산을 왕복하면 지난 설보다 15,000원가량 더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 유가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알뜰 주유소.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고향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은 겁니다. 부모님 댁 가는 길이고요. 가는 길에 저렴한 주유소가 있어서 고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 저렴한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오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93원. 서울 지역의 평균은 1,876원입니다. 12주째 오름세입니다. 1리터에 최고 2,813원에 달하는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3.64% 오른 배럴당 93.68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나란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기간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까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유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2주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물가 속에 국내 석유 제품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본격 이사철이죠. 올 초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이른바 역전세난이 상당할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정반대 상황입니다. 전셋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백대호 기자가 전문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 6일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거래가 19억 9천만 원에 이루어져 신고가를 썼습니다. 입주 이전인 2달 전에 비해 전세호가가 전체적으로 3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2%로 올해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세값이 떨어져 가을 이사철에 역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전세 가격이 8월 다르고 또 9월이 또 달라요. 집주인들 호가를 봐도 그렇고 추석이 지나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에서 4%대인 반면 전월세 전환율은 5.3%에 달해 월세보다 전세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 물량은 줄어 보증금이 폭등하는 겁니다. 내년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세가 강세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전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세입자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370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입자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허그의 관리 명부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달 기준 374명. 지난해 말보다 141명이나 늘었습니다. 곳곳에 도사린 전세 사기 위험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친구들이 다 성인인데 집 구할 때 좀 무섭다고 해서 어른 더 큰 부모님들 데리고 같이 가기도 하고. 허그가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도 올 초보다 60% 가까이 늘면서
총액은 1조 7,14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에 명단을 보고 상습 사기범의 매물을 걸러내게 하자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최종 심의를 거치면 연내엔 명단이 공개될 전망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방지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한편은 좀 심적으로 안심은 되죠. 그렇게 크게 효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측면 쪽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또 소급 적용이 안 돼 법 시행 이후 한 건이라도 신고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고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임대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후 약방문에 그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예, 감사원이 이달 중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파문이 일었었죠. 그 핵심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있는데 당시 부동산원의 실무 직원들이 청와대를 50여 차례나 방문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통계를 작성하는 실무기관의 직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 갔다는 건지 최민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한국부동산원의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와대 출장 기록입니다. 모두 58회였는데 출장지는 서울 효자동 등의 인근 지명을 적었습니다. 소재지가 그 해당 동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담당자들이 쪽으로 출장을 할 때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장이 시작된 건 2017년 6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치를 사전에 제공받기 시작했다고 밝힌 시점과 일치합니다. 출장자 가운데는 통계 담당자가 27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원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처음으로 확대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던 8월 24일엔 임원과 간부 3명이 청와대에 갔습니다. 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출장자들이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상급기관인 국토부가 아닌 청와대를 간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에서 부동산 통계를 작성하는 직원들을 왜 효자동에 있는 청와대로 불러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원 직원들의 청와대 방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장하성,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4년 9개월 동안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작년에 사업 추진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원자재값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가 3조 원 넘게 불어났고 여기에 대체전기 생산하느라 또 수조 원의 손실이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는 2,800메가와트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후 EU 등 세계 각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7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이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멈춘 사이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비 등이 최대 86% 이상 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3조 4천억 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사가 미뤄지면서 LNG 발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저렴한 원전을 사용할 기회도 줄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제때 지어졌으면 7조 5천억 원 이상 아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북한이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엔
핵무력 사용을 헌법에도 명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고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속적인 핵개발을 대내외에 천명한 겁니다.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지난해 9월 핵무기 사용 조건과 시점,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데 이어 1년 만에 헌법으로 확대했습니다. 직접 연설에 나선 김정은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로 표현하며 실제적인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에 반기를 둔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강력하게 그것을 비난할수록 그만큼 한미일이 제대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으로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킬 것이라며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섬 속의 섬 가파도는 그동안 택배 배송이 안 돼서 주민 불편이 컸는데요. 최근 드론 택배가 시범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수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택배 상자를 실은 드론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1호기 이륙. 7분 뒤쯤 상자를 품은 드론이 4km가량 떨어진 가파도 드론 배송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드론에서 내려진 이 택배 상자들은 또다시 소형 드론으로 각각 옮겨져 가파도 내 14개 지점을 향해 또다시 날아오릅니다. 섬 속의 섬인 가파도는 그동안 택배가 배송이 제한돼 주민들이 직접 제주도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정부가 가파도를 드론 실증 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시범 운행에 성공하면서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손주들이 오게 되면 뭐 치킨이나 피자 그 꿈도 못 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생김으로써 그런 거를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손주들한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기쁩니다. 관건은 요금입니다. 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떨어지면 상용화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야간이나 궂은 날씨에 배송이 제한되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거든요. 수익화를 실현하기에는 투자한 금액 대비 아직은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시험 운행에서 나타난 각종 개선책들을 보완해 드론 택배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달빛은 또 그렇게 고와 동네는 밤새껏 매양 황혼역이었고 마당 가장자리에는 가지런한 기러기떼 그림자가 달빛을 한 움큼씩 훔치며 달아나고 있었다. 소설가 이문구의 고향 이야기 관촌수필을 읽자면 구수한 해악에 웃음을 터뜨리다 울음을 삼키며 끝납니다. 그 중에 빈산이 달을 토한다는 공산 토월에는 숨이 멎을 듯한 보름달 풍경이 펼쳐지죠. 거기에 그 달은 어머니입니다. 구름 한 조각 묻어있지 않은 하늘에는 오직 어머니 마음 같은 달덩이만 가득합니다. 소설가 이호철은 인민군에 징집돼 울진에서 국군과 전투를 벌였던 19살 추석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서 온통 천지가 지듯이 총성이 낭자하다가도 한순간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멈추고 양군이 쏘아올리는 신호탄이 아름다웠다. 시선 200이 세상을 떠돌던 31살 가을 달밤의 뒤척입니다. 심상 앞에 달빛이 밝다. 설이라도 내린 듯. 고개를 드니 달이 산에 걸리고 눈에 삼삼한 고향. 나는 그만 고개를 숙인다. 달은 하나지만 온 세상 모든 일을 비추는 그리움입니다. 그 그리움의 끝에는 늘 어머니의 얼굴이 있죠. 시인이
달 떠오를 때까지 추녀 밑에 주저앉아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머니도 계셨는데, 어머니라도 젊고 이쁜 어머니가 계셨는데, 머리에 서리가 내린 시인도 추석달을 보며 먼저 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반백의 머리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달빛의 손길, 모든 것을 용서하는 넉넉한 얼굴. 아, 추석이구나. 추석 전야가 깊어갑니다. 고속도로를 메웠던 행렬도 이제는 잦아들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고 그립고 고마운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한 밤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품이 따스하고 그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듯 본능적으로 그 품으로 파고들고야 말죠.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었다. 비록 호주머니는 가벼워도 고향의 추석은 돈이 두둑한 지갑처럼 넉넉합니다. 나의 사투리에서 흙냄새가 나던 날들의 추석 무렵 시내버스 운전사의 어깨가 넉넉했다. 구멍가게 할머니 얼굴이 사과처럼 밝았다. 지난 여름 모진 홍수 더위 속에서도 추석달은 솔향내 푸르게 밴 송편으로 떠올랐습니다. 나의 추석달은 백동전 같이 눈부신 이마를 번쩍이며 밤 깊도록 그리운 얘기를 나누고 싶다. 가족이 모여 지금쯤 무릎을 맞대고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우는 분들이 많겠죠. 이문구의 글을 빌리자면 천지에 생긴다고 생긴 것이란 온통 연결고 농익어가는 밤입니다. 9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추석달만 같아라 였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계속해서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짙은 안개가 시야를 좁힐 수 있어 꼭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뜨는 보름달은 지난달 슈퍼문만큼 크고 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6시 3분경 독도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기 시작해서 6시 23분경에는 서울에서도 달맞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전국의 달맞이 명소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보름달 아래 이루고자 하는 소원 빌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28일 추석 전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